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에 와서 질문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 질문 수준이 높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기대도 되고, 그래서 스터디 하시면서 많이 실력도 오르신 것 같고 또 친해진 것 같고, 그것도 또 보기 좋고요. 이제 오늘하고 이제 토요일 날 제 생각으로는 경영학 부분은 일단 끝날 것 같고, 그 다음 주에는 제가 회계하고 재무 파트를 해드릴 건데, 하루에 할지 이틀에 할지는 그건 제가 좀 양 조절해서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가 지금 못 나가는 이유가, 제가 재무하고 회계 파트를 조금 이렇게 수정을 하고 있는데 좀 늦어지고 있어요. 그림이 좀 복잡한 그림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그래서 그게 되면은 이제 아예 묶은 책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좀 불편하시지 않을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좀 불편하시더라도 유인물 조금 참조해서 수업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케팅의 하이라이트가 나왔는데요. 사피. 당연히 꼭 나옵니다. 꼭 나오는데 오늘은 이 중에 한 개만 할 거고요. 제품 하나만 할 거고, 다음 시간에 와서 나머지 3P를 다 끝내는 거로 하겠습니다. 마케팅 전략, 마케팅 믹스라고도 하고, 왜냐면 이 네 가지 도구를 다 써야 돼요. 이 중에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섞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케팅 믹스라고도 하고 4P라고 하는데, 이제 많이 아시니까 뭐죠 이게 네 개가? 제품, 그 다음에 가격, 경로, 촉진 이렇게 됩니다. 영어로 만들어 보시면요,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사실 플레이스보다는 채널이라는 용어가 훨씬 좋은데 4P로 엮다 보니까 그냥 플레이스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오늘은 이 중에 제품을 할 건데, 요거 세 개보다는 제일 중요합니다. 요 제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는 1시간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릴 거예요. 지금부터. 자, 제품에서 주로 시험에 나오는 주제가 세 개인데, 첫 번째가 상표 전략. 두 번째가 PLC 전략. 세 번째가 제품 믹스 전략. 세 가지를 배울 거고, 이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PLC입니다. 여기는 거의 꼭 나와요. 100%. 여기는 PLC는 100%. 그 다음에 이제 상표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얘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이거는 여기보다는 덜 중요하고,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표 전략, PLC 전략, 제품 믹스 전략 할 건데, 자, 상표 전략은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상표화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상표화 여부. 그 상표화 여부라는 것은 상표를 붙일까 안 붙일까, 즉 유상표로 할 거냐 무상표로 할 거냐, 이걸 정하는 거예요. 또는, 그러니까 유상표 또는 무상표. 유상표는 상표가 붙어있는 제품이고, 무상표는 상표가 안 붙어있는 제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branded goods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품까지 branded goods, 유상표 제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상표가 없는 제품도 있느냐? 상표 없는 제품 있어요, 없어요? 상표 안 붙은 제품 있습니다. 어디 가면 많이 보이냐면, 시장 가보시면, 그냥 전통시장 가보시면은 할머니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시금치도 팔고 콩나물도 팔고 그러잖아요. 거기 상표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잖아요. 상표 없는 제품도 있는데, 사실은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상표가 있어요. 사실은 거의 대부분 상표가 붙어 있습니다. 뭐 콩나물, 뭐 두부 이런 것도 다 상표 붙어서 나와요. 요즘엔 대기업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쪽이 더 많은데, 자, 둘 중에 이 무상표 제품이 특징이
가격이 싸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얘는 가격이 좀 비싸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무상표 제품이 가격이 싼 이유가 뭐죠? 유상표가 비싸니까. 유상표 비싸니까. 유상표가 왜 비싸죠? 유상표는 이 상표를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원래 상표의 목적은 식별입니다. 식별. 그러니까 저쪽 회사가 낸 제품과 우리 회사가 낸 제품이 다르다. 식별하기 위해서 우리 상표가 붙은 제품이 이거다. 식별하기 위해서 붙이는 건데 왜 식별하냐면 우리가 차별성이 있어서 식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보다 우리 상표 붙어 있으면 훨씬 좋다. 라면 같은 경우도 뭐 농심, 오뚜기 뭐 있잖아요. 삼양 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거를 붙여서 내면 고객들이 인정해 준다. 그렇죠? 그래서 상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표를 붙여서 식별, 원래 목적이 식별이지만 차별성이 있어서 상표를 붙이는 거고, 그러면 상표를 고객에게 알리기 위해서 광고 엄청나게 해야 돼요. 광고를. 그 광고비가 다 가격에 반영돼요. 제품 가격에. 그래서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무상표 제품 가격이 싸고, 그러므로 무상표 제품 가격으로 경쟁하는 거예요. 얘는 딴 거로 경쟁하는 거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경쟁 요소가 딴 게 있고 얘는 가격으로 경쟁하는 거예요. 무상표 제품은. 그러면 주로 언제 무상표 제품을 쓰는 게 좋으냐? 대답이 첫 번째로 불황기. 이 불황기는 주로 고객이 가격에 민감해요. 그쵸? 그래서 불황기일수록 요즘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양극화가 되는데 1,000원 샵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싼 가격으로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데가 많이 활성화돼요. 물론 이제 뭐 빈익빈 부익부니까 고급 뭐 비싼 제품도 있긴 있겠죠. 그쪽도 잘 되겠죠. 하지만은 양극화가 돼버려가지고 불황기에는 무상표 제품이 먹힙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예를 들면은 원가 우위를 갖고 있는 회사. 그죠? 원가 우위 갖고 있는 차별 이쪽은 이제 안 쓰지만은 차별성 있는 회사는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원가 우위를 갖고 있는 회사가 이쪽이 되겠죠. 또 요 말은 고객이 가격에 조금 여기는 민감할 때겠죠. 그죠? 민감할 때고 아직 우리가 경제학을 안 배웠지만은 경제학 배우시면은 이러한 제품은 탄력성이 높다라고도 합니다. 탄력성이 높다. 제품의 가격에 따라서 가격 움직일 때마다 막 이렇게 반응들이 민감한 거를 탄력성이 높다라고도 그래요. 경제학적 용어인데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선생들이 뭐 문제를 만들 때 학생들이 경영만 했는지 경제도 했는지 감안도 못하고 그냥 막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생각지도 못한 용어도 나올 수도 있어요. 가격에 민감하다는 뜻은 제품이 탄력성이 높다는 뜻으로 이해하셔도 돼요. 자, 요럴 때 주로 무상표를 붙여나가는 거예요. 또 그 반대는 내가 차별성이 있거나, 그죠? 그게 강력히 어필하고 싶다든지, 그럴 때는 또 가격보다는 다른 경쟁 요소를 찾고 싶다. 그럴 때는 유상표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거의 대부분 유상표로 가요. 대부분 유상표입니다. 그럼 이제 유상표는 상표 붙이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누구 상표 붙일 거냐를 이제 정하게 되죠. 누구 상표. 그 다음에는 누구 상표를 붙일 거냐. 요거를 정하는 단계로 넘어가요. 첫 번째가 상표와 여부. 상표를 붙일 거냐 안 붙일 거냐. 붙이기로 했다. 그럼 누구 상표 붙일 거냐. 누구 상표 붙일 거냐는 제조업자 상표하고 유통업자 상표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제조업자 상표와 유통업자 상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유통업자 상표를 요것도 꼭 아셔야 돼요. 유통업자 상표를 PB라고 합니다. 진짜 중요한 용어예요. PB. 뭐죠? 영어로? 프라이빗 브랜드. 이걸 되게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자사상표 또는 자체상표 또는 중간상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무거나 쉬운 거로 그냥 하세요. 자사상표, 자체상표, 중간상표. 근데 이제 그 프라이빗이라고 얘기하면은 여기 프라이빗이라고 하면은 되게 뭐 자사 또는 자체 이런 쪽의 해석이 거의 영어랑 잘 맞아요. 중간상의 유통업자 상표보다는 프라이빗 브랜드, 자사, 자기 상표,
자체 상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신문 보시면 아마 이쪽 용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신문에서는 자체 상표라고 많이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제조업자가 자괴상표 붙이는 것도 PB냐? 제조업자가 내상표 붙이는 거 그건 아닙니다. 유통회사가 자괴상표 붙이는 것만 PB입니다. 그래서 유통업상표라고 하는 게 더 이해가 잘 될 수도 있어요. 중간상이 붙이는 것만 PB가 됩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PB에 얘가 뭐가 있어? 그냥 뭐 제가 예전에 강의 많이 할 때는 뭐 LG유통의 함박웃음이라는 브랜드가 있었고요. 한양유통의 구덴칩스 이런 것도 있고 롯데백화점의 샤롯데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구초이스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요즘엔.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마트 같은 데 가보시면 자기네들이 상표 붙인 게 있어요. 그게 이제 PB인데 그럼 이 PB는 이 제품은 누가 만드는 거냐면 제조업자가 따로 있어요. 그죠? 그 만든 거를 사다가 자기가 상표를 다시 붙여서 파는 거예요. 다시 붙여서 파는데 예를 들어서 얘네들은 유통업자 상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가격이 싸다는 특징이 있어요. 가격이 싸다. 왜 가격이 싸냐면은 내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제조업자를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몇 군데. 뭐 라면 회사 잘 만드는 회사 라면 있잖아요. 하나를 딱 선정한 다음에 야, 내가 있잖아 너한테 나는 전국에 매장도 많고 우리 기본 고객들도 많아. 그죠? 그래서 내가 너한테 한 번에 왕창 살 테니까 그리고 이것도 현금 결제할게. 예, 현금 결제할게. 왕창 사고. 그 대신 싸게 팔아. 이렇게 해서 이제 딜을 해가지고 대량 구매자니까 대량 구매자의 우위가 있어요. 소량 구매자가 아니라 대량 구매자다 보니까 그 우위를 바탕으로 가격을 막 후려쳐요. 싸게. 그러고 나서 싸게 사온 다음에 고객한테 팔 때도 패키지를 좀 크게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한 개 사도 될 건데 꼭 뭐 10개들이 뭐 20개들이 그 대신에 왕창 싸게 이렇게 고객한테는 또 팔아서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제품의 차별성이나 우월성 갖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경쟁 자체를 가격으로 하는 회사예요. PB는 그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제 큰 대형마트 이렇게 들어가시면 입구에 이렇게 써 있는 회사가 있어요. 우리 회사보다 물건을 더 싸게 파는 회사가 있으면 영수증을 들고 오셔라. 차액을 돌려준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요, 이게 계산하면 그날 가격이 떠갖고 그 차액이 바로 차감이 돼서 이렇게 깎아주는 데도 있어요. 저희가 얼마 가격 설정하면요, 우리가 가격대가 있잖아요. 차액을 그냥 바로 돌려주는 데도 있어.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회사는 항상 제일 싸게 판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이 회사는 이거밖에 강조할 게 없어요. 나머지 제품이 우수하다는 거는 이거는 삼양 거야. 이건 농심 거야. 그렇게 제조업자가 누군지만 표기해 주면 돼. 근데 나는 얼마에 팔어 이거를. 그게 유통업자의 경쟁 방식이에요. 가격이 쌀 수밖에 없어. 그죠? 그럼 이제 상대적으로 여긴 적지 않지만 얘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거예요. 얘에 비해서. 그럼 얘는 언제 주로 쓰는 게 좋으냐 그러면 저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주로 불황기에 유리하고요. 그쵸? 그 다이소라는 애들이 지금 다이소 상표 붙여서 내는 거 아세요? 다이소라는 상표를 붙여서 내잖아. 자기네가 직접 만들까요? 안 만들어요. 그냥 사다가 파는 건데 자기 상표 붙여 판다고. 왜냐면 그 상표에 그런 이미지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싸다. 그죠? 불황기에 주로 하고 그다음에 고객이 가격에 민감할 때 또는 원가 우위를 추구하는 회사일 때 또는 이건 탄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비슷하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누구 상표를 세 번째는 상표명을 어떻게 할 거냐. 세 번째 단계는 상표명을 어떻게 붙일 거냐. 이건데 이거는 세소로 나눠서 개별이냐 공동이냐 혼합이냐 이렇게 해서 그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개별이냐 공동이냐 혼합이냐. 그러면 이 개별이란 건 뭐냐면은 내가 취급하는 여러 제품에 각각 다 다른 상표를 붙이는 거예요. 우리 회사 제품인데도 조금만 성격이 달라도 상표 다른 거 이렇게 해서 붙여서 나가는 거예요. 공동상표는 내가 취급하는 모든 제품에 다 똑같은 브랜드가 붙어서 나가는 거예요. 뭐가 됐건 다 똑같은 상표가 붙어 나가는 거예요. 요거는 이 둘을 섞은 거예요. 만약에 얘를 1번이라고 하고 얘를 2번이라고 하면은
얘는 그냥 1 플러스 2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공동상표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이제 3M을 한번 들어볼게요. 이 3M이라는 회사는 자기가 취급하는 모든 제품에 다 똑같은 상표 3M을 붙여서 내는데요. 이 회사가 취급한 제품의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이 컴퓨터의 이 저장 장치가 플로피 디스크라는 걸 썼었어요. 이렇게 날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막 부채처럼 되는 플로피 디스크를 썼었는데, 그때 그 유명한 회사가 SKC하고 3M 두 개가 유명했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3M이 약간 오류율이 적어요. 그땐 뻥 난다고 애들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러가 많이 나는데 SK가 에러가 조금 많이 났고 3M 에러가 좀 적게 났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어떤 그 전자제품의 그런 주변 장치, 뭐 저장용 주변 장치도 있지만은, 여러분 제일 많이 쓰시는 그 문방구의 포스트잇, 그쵸? 이거로도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가정주부들은 되게 관심이 많은 게 부엌에서 쓰는 수많은 그런 도구들이 3M 진짜 많아요. 또 문풍지 같은 것도 막 나오고 뭐 별게 다 있어요. 다 3M이야, 그쵸? 이렇게 붙이는 게 이제 공동상표 예고, 여기는 각각 다른 상표를 막 붙이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용 의류 업체 보시면은 이 여성용 의류인데 이게 10대나 20대나 30대냐, 오피스 레이디냐, 학생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상표를 다 다르게 만들어 갖고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건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떨 때 공동상표 붙이는 거, 어떨 때 개별상표 붙이는 거냐, 이거 한번 짐작해 보세요. 어떨 때 공동상표 붙이는 게 유리하죠? 어느 한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강력하고 우수한 이미지가 형성돼 있으면, 강력하고 우수하고 호의적인 그런 이미지가 형성돼 있으면 이걸 계속 활용하고 싶어서 계속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동상표 되는 거고, 그쵸? 반대로 개별상표는 그러면 어떤 때 쓰는 걸까요? 어떤 때 쓰면 유리할까? 그럼 거꾸로 이렇게, 우선은 거꾸로,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상표가 고객한테 아주 약하고 나쁘게 형성돼 있다면 얘랑 단절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상표 갖고 나가면 돼요. 그죠? 기존 이미지가 안 좋으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개별 상표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럼 하나의 브랜드 이미지가 나빠져도 다른 브랜드 갖고 버틸 수가 있겠죠. 얘는만 이게 무너지면 큰일 나는데 안 무너져요. 강력하게 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아예. 그죠? 자, 그러면 개별 상표를 썼을 때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개별 상표 쓰면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 우선은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고객들이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좋아요. 그러니까 상표가 많으면은 굉장히 이렇게 막 선택폭이 넓은 것처럼 이해하거든요. 그죠? 조금만 달라도 새로운 상표가 나오니까 그런 점에 좋고요. 두 번째 좋은 점은 그 경쟁자가 쉽게 진입하지 못해요, 이 시장에. 그러니까 브랜드가 많으면 경쟁이 되게 심한가 보다라고 오해해요. 사실 회사는 한두 군데밖에 없는데 막 브랜드 이거저거 붙여놓으면은 경쟁이 되게 심한가 보다. 그래서 잘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건 장점이에요. 그런데 단점은 또 뭘까? 여기 장단점하면 여기 장단점 어차피 알게 돼 있어요. 반대니까 요것만 하면 됩니다. 단점이 뭐가 있을까? 개별 상표로 가면은 가장 큰 문제가 우리에서 상표끼리 경쟁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거를 상표 제살 깎아 먹기 경쟁, 영어로는 카니발리제이션 이렇게 얘기하는 용어가 있어요. 카니발이라는 게 막 잡아먹고 막 이런 거거든요. 카니발리제이션. 그래서 상표 제살 깎아 먹기 경쟁. 그러면 그냥 우리 상표끼리 경쟁. 이럴 수도 있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장단점을 이해하시면 되고, 그걸 반대로 적용하면 여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혼합상표라는 것은 둘을 혼합했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면은 그냥 예를 들어 볼게요. LG, 예를 들어서 동그리 청소기 이런 게 있다고 칠게요. LG 동그리 청소기. 그러면 요거는 공동이고 요건 개별이에요. 공동상표, 개별상표. 요거에 상표를 두 개를 붙였어. 그쵸? 그러면 왜 이렇게 혼합 두 가지를 다 붙였냐 그러면은, 우선은 요것도 자신 있고, LG라는 회사가 비록 뭐 삼성하고는 조금 이제 좀 뒤지지만 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좀 브랜드 가치도 높고 품질도 괜찮다고 보통 이미지가 형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버리긴 아까워. 이것만 나온 것보다 훨씬 나아. 살렸고, 이건 또 왜 썼느냐 그러면은
우리 회사 청소기는 다른 회사랑 다르게, 다른 회사는 네모난데 우린 동그란데, 동그라면은 구석 같은 데 가서 아주 잘 흡입을 한다. 잘 들어간다, 구석까지도. 네모난 건 막 부딪혀 잘 못 가는데. 그래서 요것도 좀 강조하고 싶고, 그러면은 혼합을 쓴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별로 뭐 이렇게 용어만 좀 많아졌을 뿐이지 내용이 어려운 건 없어요. 맨 처음에 상표화 여부, 상표 붙일 거냐 안 붙일 거냐. 붙이기로 하면은 누구 상표 붙일 거냐. 제조업자 쪽이냐 유통업자 쪽이냐. 붙이되 상표 이름은 뭐로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개별로 갈까 공동으로 갈까 혼합으로 갈까.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걸 머리에 틀로 잡으신 다음에 책에 들어가시면 조금 더 보충할 게 생겨요. 지금은 양가로 2번 안에 반가로 1, 2, 3번까지만 왔어요. 반가로 1번, 2번, 3번. 그러면 이제 4번은 뭐냐면 공동 브랜드라고 하면서 가로 안에 코 브랜드라고 지금 돼 있어요. 공동 브랜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가 공동 상표라고 썼는데 이걸 영어로 쓰면 공동 브랜드 아니에요? 이걸 영어로 쓰면 공동 브랜드. 그러니까 얘랑 같은 거냐?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코 브랜드라고 써놓고 공동 브랜드로 해석한 애가 둘 이상의 기업들이 공동으로 사용한 브랜드. 그래서 공동 브랜드가 됐어요. 공동 브랜드. 그럼 이 공동 브랜드는 여러 기업이 한 브랜드를 공유하는 거예요. 여러 기업이 한 브랜드를 공유하는 거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런 공동 브랜드가 나올 수 있을까요? 자, 이것도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요. 이거는 중소기업들이 협력해서 한 브랜드를 공유할 때 주로 나오는 현상이에요. 중소기업들. 중소기업이라는 걸 꼭 넣어주세요. 대기업과 다르게 대기업은 자기 독자적으로 자기 브랜드를 띄워서 그거를 고객한테 인지될 때까지 계속 광고할 수 있어요. 융단폭격 할 수 있어요. 대기업은. 근데 중소기업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고객의 인지가 되려면은 적어도 막 6개월에서 1년 이상을 계속 반복해서 막 노출시켜야 되는데 그거 보통 힘든 일 아니에요. 돈으로 봤을 때 못한다고. 그죠? 그런데 이거를 여러 중소기업이 한 브랜드를 공유하면서 그 광고비를 분담을 하면 적은 돈으로도 그런 효과, 그러니까 브랜드를 사용한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쪽으로.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그런 예가 있느냐? 주로 중소기업들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귀족이란 브랜드, 가파치란 브랜드가 있어요.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얘네들은 중소기업 피혁 제품들, 가죽 잠바나 이런 거 그런 회사들이 공유하는 브랜드거나 구두 만든 회사들이 공유한 브랜드의 귀족, 가파치 이런 게 붙어 있어요. 잘 안 들어보셨죠? 그만큼 힘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넣기가, 인지시키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여러 중소기업들이 한 브랜드를 공유하고 대신에 비용도 분담하고 효과도 이제 나눠 갔는데, 자, 요게 성공하려면 이 공동 브랜드 전략이 성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공동 브랜드는 여러 중소기업들이 한 브랜드를 공유하는 거예요. 다 똑같이. 그러니까 이제 제조는 각자 하는데 브랜드는 똑같은 거 붙여서 내요, 시장에.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품질 관리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100개 중소기업이 브랜드를 공유하는데 100개 중에 99개 기업은 약속된 품질의 제품을 시장에 내는데 한 기업이 돈이 아까워서 원가 절감하려고 좀 이렇게 질이 낮은 제품을 만들어서 냈다고 쳐보세요. 그 한 회사가. 그러면 그 브랜드 이미지가 어떻게 돼요? 걔 때문에 훼손돼요. 걔 하나 때문에. 99개 회사가 피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지 못하게 관리하려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계속 가서 감시해야 되고 검사해야 되고 힘들죠? 그래서 품질 통제 또는 품질 관리가 어렵다. 그게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공동 브랜드라는 용어가 여기도 있었고, 그죠?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반가로 4번도 있고, 반가로 5번도 영어가 같아. 영어 코브랜드. 그래서 막 헷갈리다 보니까 반가로 4번을 협동상표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반가로 4번을 그래서 일부 교과서는 해석을 공동 브랜드라고 안 하고 협동상표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좋아요. 아, 여러 기업이 협동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시험에 따라서 이런 용어로 나올 수도 있고 공동으로 나올 수 있는데, 공동으로 나오면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말하는 걸까? 이건 한 회사가 하는 거야, 한 회사가. 그쵸? 책에 있는 거는 여러 회사가. 완전 다른 거예요. 근데 해석하다 보니까 동일한 용어를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황당한 거는 방가로 5번인데, 복합 브랜드라고 해석하면서 영어는 같으면서 의미는 달라요. 뭐냐면 둘 이상 기업 브랜드를 붙여서 쓰는 걸 말해요. 둘 이상 기업 브랜드 붙여서 쓰는 거.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순간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말씀하시면 돼요. 크게 해야지 들리지. 예를 들어서 이제 르노 삼성이랑 르노 삼성, 그쵸? 어떤 자동차 회사 르노 삼성. 그 다음에 LG IBM도 있었어요. 예전에 노트북 LG IBM, 다임러 크라이슬러 이런 거, 그죠? 또 수도 없이 많은데 최근에 이제 뭐 카카오 다음 카카오 이런 경우도 있었죠. 다음 카카오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둘 이상 회사의 브랜드를 붙여서 쓰는데 왜 이렇게 할까요? 길어지는데. 왜냐하면 두 회사가 워낙 강자였을 때, 그동안에 두 회사가 합쳤다, 더 커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더 좋아질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일부러 붙여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노트북 LG랑 IBM이 같이 붙어서 노트북을 만들었다. 그죠? 그런 식으로 르노하고 삼성이 붙였다. 르노도 괜찮은 브랜드고 삼성도 괜찮은 브랜드. 그죠? 그렇게 이제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복합 브랜드라고 해석하는 코브랜드 하시고, 시험에 더 잘 나오는 게 그 아래 또 패밀리 브랜드인데, 이 패밀리 브랜드도 또 공동 브랜드라고 해석할 때도 있어요. 이게 참 조심하셔야 돼요. 공동 브랜드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패밀리라고 쓰는 게 더 명확하고 좋겠죠. 그래야 더 친절한 이제 문제가 되는데, 또 그냥 쓸데없이 공동 브랜드라 써놓고 이쪽 아래 거의 개념으로 넣다 보면 또 우리가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패밀리 브랜드는 다시 둘로 나눠서 수평 패밀리와 수직 패밀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수평 패밀리, 수직 패밀리. 그 중에서 수평 패밀리를 먼저 보여드릴 건데, 이걸 보기 위해서 그 아래 표를 보십니다. 거의 80% 이상 나오는 표예요. 이 표가 진짜 잘 나오는 표인데, 중요한 게 제목이에요. 제목이 뭐냐면, 이거는 신제품을 도입할 때 사용하는 브랜드 전략이에요. 신제품을 도입할 때, 기존 제품이면 신제품을 도입할 때 사용하는 전략인데, 가로축이 뭐냐면 그 신제품이 기존 범주의 신제품이냐 새로운 범주의 신제품이냐, 이걸 먼저 나눠요. 기존 범주냐 신규 범주냐, 그걸 먼저 나누시고, 세로축은 그 신제품을 도입할 때 그 브랜드를 기존 걸 그냥 붙일 거냐, 새로운 걸 새로 띄울 거냐,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기존 브랜드를 사용할 거냐, 새로운 브랜드를 아예 새로 시작할 거냐,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결국 가로축이 이분법, 세로축도 이분법 하니까 네 가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꼭 외우세요. 꼭 외우시는데, 요거는 개부다신으로 외우세요. 개부다신인데, 개부다신, 요번엔 가로로 외웠어요. 이래놓고 시험장 가서 세로로 쓰시면 안 좋은 거예요. 그쵸? 항상 외우실 때는 축도 정확히 외우셔야 돼요. 여기가 뭐였지? 여기가 범주예요. 범주는 되게 영어로 얘기하면 카테고리라고도 하는데, 그 오해 소지가 있어서 일단 범주로 그냥 봅니다. 범주인데, 기존 범주 내 신제품이냐, 우리 신제품을 도입할 때 그 신제품이 기존 범주 내 거냐, 새로운 범주 내 신제품이냐, 이걸 따지고요. 여기는 상표명을 기존 걸 그대로 쓸 거냐, 새로운 걸 쓸 거냐, 이렇게 하는데, 기존 걸 그대로 쓰는 거는 다 확장으로 끝나요. 확장. 기존 거를 그대로 쓰면 확장이에요. 확장. 계열 확장, 브랜드 확장. 기존 걸 그대로 쓰면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쵸? 아까 우리가 3M이 새로운 제품 하나 또 개발했어. 거기 연구 인력들이 좋잖아요. 그쵸? 뭐 하나 개발했어. 그런데 그 신제품이 예를 들어서 이 기존 카테고리에 있다. 응? 예를 들어서 이제 문방구류 그 카테고리에 있는 신제품이다. 걔도 3M 붙이면 이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3M이 이번에 어디 진출할까 그러다가 뭐 초딩용 무슨 뭐에 진출했어요. 초딩용 뭐 장난감에 진출했어. 그쵸? 완전 새로운 범주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3M 붙이자. 뭐 레고 같은 거 이런 걸 만드는데, 그쵸? 그러면 그건 이쪽이라고. 브랜드 확장이라고. 3M 또 붙여나가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 기존 브랜드를 그대로 쓰면 확장으로 끝나는데, 요 둘을 합쳐서 우리는 수평 패밀리라고 불러요. 요 두 개가 수평 패밀리예요. 다시 올라가서 보세요. 패밀리가 둘인데, 수평과 수직이 있어요. 수평 패밀리, 수직 패밀리. 수평 패밀리가 뭐냐 그러면 이거 두 개다 확장으로 끝나는 거 계열 확장, 브랜드 확장 두 개가 수평 패밀리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다상표하고 신규 브랜드 이렇게 돼 있는 외우는 건 다음에 하세요. 그냥 개부다신도 아직 안 외우셔도 돼. 저하고 계속 문제 풀다 보면은 입에 배요. 계속 제가 써먹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외우는 방법을 소개한 거고. 그러면 계열 확장, 브랜드 확장, 다산표, 신규 브랜드 이렇게 되고 의미는 요거는 기존 범주에 있는 기존 범주에 신제품을 도입할 때 세상표 붙이면 이거. 그다음에 새로운 신제품을 도입을 하는데 얘가 신규 범주에 새로운 범주. 그런데 세상표 붙이면 이거. 그런 의미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네 개가 존재하고 위에 두 개를 확장으로 끝나는 두 개를 수평 패밀리를 한다 하시면 되고 그러면 수직 패밀리는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수직 패밀리는 책을 보시면 브랜드명하고 기업명이 같은 거예요. 브랜드명과 기업명이 같다. 그래서 성공한 브랜드명으로 기업명을 쓰거나 기업명을 그냥 브랜드로 쓰거나 기업명과 브랜드명이 같은 것 이걸 수직 패밀리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수직 패밀리의 예를 뭘 들까 그러다가 저는 이제 하이트 맥주 예를 주로 드는데 이 하이트 맥주가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맥주 회사가 양강이 있었어요. 양강. 근데 한 회사가 마켓 쉐어가 60% 한 회사 40% 정도 됐었는데 그때 이름은 오비하고 크라운이에요. 오비 크라운. 오비가 60% 크라운이 40%이 정도로 이제 시장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크라운 맥주 회사가 새로운 제품을 하나 개발했어요. 맥주 그 카테고리 내에서 맥주 범주 내에서 새로운 제품 하나 개발했는데 얘가 그 수백 미터 천연 안반수에서 끌어올린 뭐 맑은 물로 만든 맥주 이게 걔네들의 그 광고의 뭐랄까요 카피였었어요. 카피. 근데 요게 이제 워낙 기존의 그 당시의 맥주 맛에 비해서 월등하게 좋았어요. 실제로. 확 느낌이 올 정도로 굉장히 좋았는데 이걸 신제품을 내면서 크라운이 낸 새로운 맥주 이러면은 이미지가 확 버릴까봐. 왜냐면 2등 회사 우리가 코카하고 펩시 이렇게 비교해보면요 둘 다 콜라 잘 만드는 양강이긴 한데 맛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요. 조금 다른 거 있고 마켓쉐어도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회사가 크라운이 새로운 맥주 내봐야 그냥 어차피 2등 회사니까 뭐 거기서 거기겠지 이래가지고 경쟁하기 힘들 수도 있어서 이 맥주에다가 크라운이라는 이름을 아예 안 썼어요. 회사 이름을 안 밝혔어. 그리고 그냥 하이트만 딱 붙여서 냈어요. 하이트라는 그 브랜드만 딱 붙여서 냈어. 그러는데 그 고객한테 아주 어필이 잘 돼가지고 그 이후에 그 한 2, 3년 동안에 마켓시어가 바뀌었어요. 6대4 거꾸로 6대4로. 그리고 아직은 이제 안 바뀌었어요. 이 정도로. 그죠? 그래서 그 성공한 브랜드를 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 회사가 이름을 바꿨어요. 회사는 크라운이라는 회사는 이제 없어졌어. 하이트 맥주사로 이름을 바뀌었어. 아예. 물론 요즘엔 또 이제 새로 인수인계가 되고 또 넘어갔는데 그 당시 얘기를 지금 제가 해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성공한 브랜드명으로 기업명을 쓰거나 그 기업명과 브랜드명이 같거나 기업명 갖고 브랜드명을 쓰거나 그게 수직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나서 자, 이 부분은 아까 쉬는 시간에도 질문 전 해주신 분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심화반 가면 더 할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오늘 안 꺼낼게요. 저희가 교재를 놓고 이렇게 따져보면서 할 필요가 있어서 요 틀만 먼저 외워두세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는 흐름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용어가 공동 브랜드라는 용어를 좀 조심해야 돼요. 이게 취지에 따라서 좀 다르게 쓰일 수가 있으니 조심하시고 그 표는 매우 중요한데 개부다신으로 외워놓고 이렇게 머릿속에 넣는 건 천천히 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그래 놓고 그 중에 윗줄에 있는 두 개를 수평 패밀리라고 부르고 수익 패밀리는 그냥 기업명과 브랜드 같은 거를 말한다. 여기까지가 가장 기초 개념이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제인데 PLC 전략 상표보다 한 10배 이상 중요해요. 그냥 거의 전통적인 마케팅의 1번 타자예요. 1번 타자.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배운 것 중에 BCG랑 G 비교했잖아요. 요거 중요한데 얘보다 얘가 한 두세 배 더 중요해요. 얘가 마케팅 전체에서. 그 정도 중요한 거니까 지금부터 요거는 한 30분 정도 걸려요. 넉넉 30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수업을 들으시는데 진짜 중요합니다. 자, PLC가 해석해보면 뭐죠? 제품 수명주기죠. 제품 수명주기. 그래서 PLC 영어로 만들어 보세요. PLC Product Life Cycle PLC. 자, Product Life Cycle 제품 수명주기는 책에 따라서 5단계도 있고 4단계도 있는데 4단계만 오늘은 배우세요. 4단계만 배우시는데 고전에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렇게 4단계가 더 중요해요. 4단계가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렇게 4단계로 나누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건 뭐 어차피 저절로 다 외워질 거고 중요한 거는 가정이 PLC를 열기 위한 가정이 있는데 가정이 중요한데 가정은 뭐냐면은 이 제품에는 생명력이 있다 이렇게 가정합니다. 제품에는 생명력이 있다 이렇게 가정한다.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다는 얘기는 마치 동물이나 식물처럼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생명력이 있어서 태어났다가 자라고 성숙했다가 쇠퇴하는 과정을 거친다. 제품도 제품 이름은 무생물이잖아요. 무생물인데 얘도 생명력이 있어서 태어나고 자라고 성숙하고 쇠퇴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저절로 우리 사람도 태어나면요 좀 지나면은 청년되고 좀 지나면 장년되고 좀 뒤면 노년되고 가잖아요. 제품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에요. 그러면은 이거에 따라서 적용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적용을 어디다 쓸까? 적용. 그러면은 PLC 단계별 전략이라는 게 존재해요. 전략. 단계별 전략. 이거 적용한 어떻게? 단계별 전략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도입기면은 도입기 전략. 얘가 성장기면은 성장기 전략. 얘가 성숙기면은 성숙기 전략. 얘가 쇠퇴기면은 쇠퇴기 전략을 써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집에 애가 태어나면요, 여기 이제 꼬맹이, 이제 뭐 거의 뭐 유아나 초딩 정도 된다고 칠게요. 그럼 걔를 여기다 유아 태어나서 얼마 안 돼갖고 유아나 초딩 정도 돼. 그럼 걔를 다루는 전략 필요하고 얘가 애면 애에 맞는 전략, 청년이면 청년에 맞는 전략, 청소년에 맞는 전략, 어른이면 어른에 맞는 전략, 노인이면 노인에 맞는 전략을 써야 된다. 왜? 얘가 생명력을 갖고 이렇게 저절로 움직이니까 그 단계별로 전략을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 전략을 그 표를 보시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걸 오늘 할 거예요. 꼼꼼하게 30분 넘게 걸려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그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둘째 시간에 하기 전에 지금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시면 그 윗그림이 돼요. 윗그림 먼저 보세요. 윗그림 보시면은 까만 선이 두 개가 있는데 위쪽 선은 매출액을 말해요. 매출액. 그림을 꼭 외우세요. 그냥 무리하게 외우지 마시고 그림하고 좀 친해지세요. 그러니까 도입기에 시작해서 성장기에 급격하게 성장하면 직선일까요? 곡선일까요? 곡선이 됩니다. 곡선으로 성장합니다. 성장률이 좀 높아져요. 이렇게 기울기가. 급격하게 성장하다가 성숙기가 되면 성장세가 좀 이렇게 둔화되다가 그럼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들지. 그래서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돼요. 일단 그려보면은 여기가 시간이에요. 시간. 여기는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돼도 되고 매출액이니까 이런 단위도 되고 또는 개나 대여도 돼요.
팔린 개수 이래도 되는데 중요한 게 그림인데요. 그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렸는데 어디까지가 도입기고 어디가 성장기고 어디가 성숙기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기울기 정도 갖고 구분하시면 돼요. 도입기. 그 다음에 여기 급격하게 성장해. 직선이겠어, 곡선이겠어? 곡선이지. 기울기가 점점 가파라져.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어느 일정 시간을 지나면 기울기가 점점 이렇게 만만해져. 그러면서 이제 쇠퇴기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걸 이제 지금은 그림인데 시험 말로 나옵니다. 시험 말로 나와요. 그림이 아니라. 근데 그림이 더 이해가 쉽다는 거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밑에 있는 건 뭐냐면 이익인데요. 요거는 이제 매출액인데 이익은 도입기 이익 나지 않는다가 특징이에요. 0보다 작다. 그러니까 성장기가 돼야 이익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익이 0보다 크면 거기가 성장기라는 거예요. 성장기가 돼야 이익이 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제 패턴은 비슷해요. 추가로 외울 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이익을 그려본 거다 이거지.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아래 그림인데 이 아래 그림 보시면은 요거는 PLC예요. 요거는 확산무예요. 확산무요. 요거는 똑같이 시간이고 자 PLC는요 이거는 제품의 판매 추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단위가 원일 수도 있고 개일 수도 있고 대일 수도 있어요. 얘랑 같은 거예요. 얘랑 같은 건데 확산 모형은 뭐냐면은 그 제품을 사는 소비자의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제품이 아니라 소비자 숫자. 그래서 이건 단위가 명이 돼요. 명. 사람 숫자.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통적인 그림이고 이게 새로운 그림인데 그 제품의 판매 추이는 PLC고 사람의 팔릴 숫자, 사람의 그 고객의 숫자 추이는 확산 모형이에요. 그런데 이 모양이 비슷한 건 이해가 돼요. 도입기, 성숙기로 가면서 점점 증가했다 감소하는 건 패턴 비슷한 건 이해가 되는데 중요한 건 왜 이렇게 갭이 생기냐 이거예요. 왜 사람은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오는데 제품은 여기까지 팔리냐 이거예요. 왜 그럴까? 왜 사람 숫자는 여기까지인데 제품 판매 수는 이만큼이 돼.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뭐냐면은 재구매 활동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일단 갭이라고 쓰고 갭이 존재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재구매 활동 때문이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똑같은 제품을 2번, 3번 살 수 있으니까 사람은 여기까지밖에 안 와도 제품은 그 위에 위에 이렇게 패턴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 갭의 크기는 제품의 속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갭의 크기는 예를 들어서 그 평생 딱 한 번만 소비하고 더 이상 소비를 안 하는 제품 영구제라고 치고 영구제라면 이 갭이 클까요? 작을까요? 작지. 그러니까 붙을 수도 있어. 사람 숫자하고 제품 숫자가 같을 수도 있어. 평생 딱 한 번밖에 모든 사람이 딱 한 번밖에 안 사는 거라면 같을 수도 있어. 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은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제품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무슨 공원은 한 개인데 사람만 수백 명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되죠? 얘가 더 위로 올라가 이렇게 바뀌어서 제품 수는 요만해도 사람 수는 더 올라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갭의 크기는 무엇에 따라 다르냐면은 제품의 특성, 속성에 따라 달라요. 됐죠? 그러면 우리는 전통적으로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주로 제품의 판매 추이를 중시했는데 요즘 또는 현대 요즘에는 소비자 판매 추이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우리 회사 제품 사주는 소비자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더 중요해요. 제품보다는 요거는 주로 이제 과거형이고 여기 현재나 미래형이에요. 여기. 그죠?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안 하고 다음에 저희 신마반 오시면은 왜 확산 모형이 이렇게 생길까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유가 뭘까? 요거를 배워요. 2가지가 있어요. 이유가. 요거를 그죠? 그래서 그냥 제가 다음에 한다고 해서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해도 되죠? 자꾸 들어가면 시간이 자꾸 우리가 늘어지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요즘에는 여기에 관심을 더 가지자. 그런데 전통적 교과서는 여기에 맞춰서 만들어져 있어요. 전통적 교과서는. 그래서 이제부터
그 나머지 표 있잖아요. 그 페이지랑 그 다음 페이지에 걸쳐서 그거를 꼼꼼하게 다 할 건데, 이걸 꼼꼼하게 오늘 다 하는 대신에 제가 심화할 때는 안 할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지만 두 번 다 꼼꼼하게 할 수가 없어서 오늘 하고 다음에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문제 나와요. 이 표에서.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보세요. 지금 도입, 성장, 성수의 테이로 이렇게 가로축 나눈 다음에 세로로 매출액이 첫 번째 정리인데, 도입기 적다가 성장기 급소성장, 성수기 최대, 쇠퇴기 감소. 말로 나와요. 이렇게 그림으로 안 나오고 말로 나온다고. 이게 이해가 되시면 돼요. 됐죠? 그림으로 벌써 봤고. 고객당 비용은 도입기가 높고 성장기 중간, 성수기가 낮고 쇠퇴기도 낮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입기의 고객당 비용이 높은데 조심하실 것은 그냥 비용, 총 비용이 아니라 고객당 비용이라서 제일 높아요. 도입기가. 왜 그럴까요? 도입기는 고객이 적잖아요. 고객당 비용은 높다고. 그죠? 그러니까 성장, 성수기로 가면은 총 비용은 더 늘어나더라도 고객이 늘기 때문에 고객당 비용은 낮아집니다. 말장난을 조심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시험이 그냥 비용으로 나왔으면 이게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총 비용이나 그냥 비용이 이게 아니고 고객당 비용일 때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객당 비용일 때만. 세 번째, 이익은 그림으로 봤는데 도입기는 이익이 나지 않습니다. 적자. 이익이 나기 시작하면 성장기예요. 그리고 이제 패턴은 그림이 매출액과 비슷하니까 증대, 그 다음에 고, 감소 이렇게 됩니다. 고객, 도입기에 사주는 고객을 혁신층, 성장기에 사면 조기수용층, 성숙기에 사면 중간다수층, 쇠퇴기에 사면 지연수용층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인터넷에서 여러분들 그냥 흔히 신상이 나왔을 때 그거를 누구보다도 먼저 쓴 다음에 그 구매 경험담을, 사용 경험담을 막 인터넷에 막 블로그 올리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인터넷에서 부르는 용어가 있는데, 영어로. 얼리 어댑터라고 들어보셨어요? 얼리 어댑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신상 나오자마자 막 써갖고 구매 경험담 올리고 이걸 잘하면 또 파워블로거라 그랬고 이걸로 막 돈도 벌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그런 사람은 얼리 어댑터라고 하는데 이 얼리 어댑터를 해석하면은 그 아래 보면 조기 수용층으로 해석하면 돼요. 얼리 어댑터니까. 조기 수용층. 그러면은 우리가 인터넷에서는 신상 나오자마자 바로 그냥 사서 먼저, 누구보다도 먼저 써서 이렇게 입소문 퍼뜨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얼리 어댑터라고 그랬는데 마케팅 교재에서는 그런 사람을 혁신층으로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에서 말하는 얼리 어댑터는 이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거예요. 도입기 혁신층과 성장기 조기 수용층을 아우르는 용어예요. 됐죠?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그러니까 시험에 혹시 여러분이 어떻게 만날지 모르니까 조심하시라고 강조드리는 거예요. 그냥 얼리 어댑터 그러면은 교과서에 보면 두 번째 단계만 얘기하는 건데 그냥 흔히 일부 실무에서는 그냥 혁신층도 얼리 어댑터라는 바운더리 내로 넣어서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쟁자. 도입기는 적고 성장기는 점차 증대, 성숙기가 점차 감소인데 여기에다가 최대라고 써주세요. 최대. 그러니까 성숙기는 최대도 맞고 점차 감소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모순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해하면 되죠? 경쟁자가 성장기로부터 점점 증가하다가 성숙기가 되면 최대가 되고요. 일단 고점을 찍고 성숙기 후반으로 가면서 점점 감소해요. 성숙기가 딱 여기가 성숙기가 아니라 이게 성숙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감소도 있잖아요. 최대도 있고 점점 감소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란 말도 맞고 점차 감소도 맞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채택이 됐고 이제 넘기시면은 표가 또 그만큼 나오는데 마케팅 목적 그 아래 약간 공간에다가 가로축으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혜택을 일단 쓸게요. 앞에 표현이 있지만 이제 연장인데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혜택이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케팅 목적을 먼저 보는데 도입기는 제품의 인지와 시용 창조입니다. 그 다음에 성장기는 점유율 극대화, 성숙기는 이익 극대화, 혜택기는 비용 절감, 뭐 투자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도입기에 제품의 인지나 시용 창조, 인지를 높이기 위해서 또는 시용을 창조하기 위해서, 시용이란 말은 이제 어려운 한자인데 샘플로 쓰게 하는 거 이렇게 하면 샘플로
샘플로 쓰게 하는 게 시용창조예요. 그쵸? 그 신제품 나왔을 때 우리 마트 같은 데 가면 뭐 신제품 나오면 이거 드셔보세요. 뭐 샘플 주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전체 표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냐면은 성장기의 점유극대화랑 성숙기의 이극대화를 맞비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 어떤 색깔을 쓰시든지 그 둘의 비교가 진짜 중요하고, 요것만 이해하시면 그 아래 나머지를 다 정리할 수가 있어요. 되게 많잖아요. 이걸 다 외우지 마시고, 너무 많은 걸 외우지 마시고, 성장기는 점유극대화, 성숙기는 이극대화가 목표다. 그럼 나머지가 저절로 다 따라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일 잘 외워질까? 제가 고민하다가 과거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거를 BCG 매트릭스랑 연계해서 정리하면 쉽습니다. 자, BCG 매트릭스 복습하시면서 정리가 됐을 텐데요. 자, 여기가 뭐가 있죠? 대답이 빨리빨리 나오셔야 돼. 뭐지? 상대적 시장 점유율. 여기는 시장의 성장률. 요거는 1을 기준으로 1보다 큰 쪽, 1보다 작은 쪽 이렇게 나누고, 이거는 10%를 기준으로 큰 쪽, 작은 쪽 이렇게 나눴습니다. 여기를 퀘션 마크, 스타, 캐시카우, 녹스 이렇게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것도 시험에 꼭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대부분 사업부가 출발한다면 이렇게 간다고 했는데, 요거를 우리는 마켓시어 극대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점유율 높이는 거. 그리고 요거를 이익극대화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가 마켓시어 극대화, 이익극대화로 표현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일로 가고자 하는 게 마켓시어 극대화고, 여기서 일로 가고자 하는 게 이익극대화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는 여기를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이해하시면 돼요. 도입, 성장, 성숙, 쇠퇴. 그러니까 원래 그림은 이렇게까지 생각하셔도 돼요. 이건 나쁜 방향이니까 이제 표현 안 하는 것이지, 원래는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간다고. 도입, 성장, 성숙, 쇠퇴. 그러면은 성장기의 목표가 뭐다? 마켓시어 극대화예요. 성숙기의 목표가 뭐다? 이극대화.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현재 PLC 그 표에다가 도입기 옆에다가 퀘션 마크, 성장기 옆에다가 스타, 성숙기 옆에다가 캐시카우, 쇠퇴기 옆에다 녹스만 표시하시면은 이 나머지가 다 저절로 정리가 돼요.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각 도입, 성장, 성숙, 쇠퇴기의 특성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걸 그냥 이걸로 이해하면 좋아요. 퀘션 마크, 스타, 캐시카우, 녹스. 그죠? 그러면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는데, 다음 중 성숙기 특성이 아닌 것은, 쭉쭉쭉 섞고, 다음 중 성장기 특성이 아닌 것은, 뭐 쭉쭉 섞어서 이제 낼 건데, 또는 뭐 도입기가 아닌 것은, 뭐 도입기랑 뭐 쇠퇴기 비교하는 게 나올 텐데, 낸다면 뭐랑 뭐를 비교하는 게 제일 어려울까요? 성장과 성숙 비교가 제일 어려워요. 도입기랑 쇠퇴기는 거의 극단적이면서 뻔해요. 그렇죠? 그런데 성장과 성숙이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러면 그걸 비교하는 제일 쉬운 방법이, 성장기는 스타 또는 마켓시어 극대화, 성숙기는 캐시카우 또는 이익 극대화가 목표다. 그걸 먼저 머릿속에 정리해 두세요. 그건 오늘 하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외우지 마시고 객관식이니까 이제 문제 풀 때 그 마켓시어 극대화하고 이익 극대화를 비교했을 때 하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거고, 하나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거예요. 그쵸? 뭐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거죠? 마켓시어 극대화지. 점유율 극대화. 공격적인 거죠. 공격적 전략, 성장 전략이죠. 근데 반면에 그 이익 극대화는 소극적 전략, 방어적 전략이죠. 이건 사실 경영 전략 앞부분 할 때 다 했던 얘기예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애매할 때 적극적이면 어디로 가면 돼? 적극적이면 성장기로 가면 되고, 소극적이면은 성숙기로 가면 돼. 애매할 때. 그쵸? 그게 객관식 푸는 요령이에요. 그래서 그 둘을 비교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점 활동이 나오네요. 중점 활동. 중점 활동은 도입기는 제품, 그 다음에 성장기는 촉진, 성숙기는 가격,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 세 가지는 사피 활동 중에서 이렇게 물어볼 때 답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피 활동 중에서 도입기에 강조되는 것은 제품,
사피 활동 중에서 성장기에 강조되는 활동은 뭐 촉진 뭐 이런 식으로 사피 중에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에 강조되는 게 조금 달라요. 사피도 사실 섞어서 쓰는 거긴 하지만, 그죠? 아까 해드렸나? 섞어서 이거 얘네들도 섞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믹스라는 말을 씁니다. 섞어서 쓰지만 그래서 도입기, 이 중에 도입기에 강조되는 것은 제품 쪽이에요. 도입기에 더 강조되는 것은. 그리고 가로 안에 특히나 뭐 품질. 그러니까 이게 2회도 3회도 되시면요, 제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품질까지 되셔야 돼요. 품질. 성장기에 강조되는 건 촉진인데 그 안에 특히나 광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성숙기에는 가격.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쇠퇴기는 철수. 제품 철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아래줄에 가시면은 도입기는 1차 수요의 자극. 그 다음에 저 끝에 쇠퇴기는 1차 수요 유지. 1차 수요란 말이 나왔는데 1차 수요가 뭐냐면은 기본적 기능에 대한 수요예요. 기본 기능. 기본적 기능에 대한 수요. 1차 수요입니다. 그러면 기본적 기능이 뭘까? 기본적 기능은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다. 그러면 기본 기능이 뭐예요? 통화가 잘 터지는 거죠. 아무리 뭐 게임도 재밌고 뭐 문자도 잘 보낼 수 있지만 통화가 안 되면 그건 핸드폰이 아닌 거예요. 기본 기능. 자전거 기본 기능은 잘 굴러가야 돼. 균형 잘 잡혀서. 그게 기본 기능. 그러면 도입기의 목표가 뭐다? 1차 수요 자극하는 거예요. 기본 기능 자극. 쇠퇴기는 1차 수요 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삼성이 핸드폰을 처음 낼 때, 스마트폰 말고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낼 때 걔네들이 썼던 브랜드 혹시 기억나세요? 애니콜. 애니콜이란 브랜드를 썼는데 왜 애니콜이냐면은 핸드폰의 기본 기능은 통화가 잘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회사 제품은 애니콜 언제나 어디서나 아무 때나 잘 터진다. 애니콜. 그래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삼성이 했던 광고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잘 터져서 좀 곤혹스러운 장면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제 그 동물원에서 사자가 자고 있는데 할글할글 걸어가다가 핸드폰이 울려갖고 사자가 펄떡 깨갖고 좀 곤혹스러운 장면. 또 예를 들어서 뭐 오페라 쫙 다 관람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전화벨이 울려갖고 막 옆 사람한테 미안한 장면, 이런 것들이 막 나옵니다. 아무 데서나 아무 때나 잘 터진다. 그걸 강조해요. 그러니까 도입기는 기본적 수요, 1차 수요를 자극하는 게 목표예요. 우리 회사는 통화가 잘 터진다. 그러나 성장기가 되면은 기본 기능은 다 똑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선택적 수요를 자극해야 돼요. 선택적 수요는 뭐냐면 새로운 기능, 추가 기능, 이런 걸 강조해요. 우리는 통화도 잘 터지지만 문자도 더 쉽게 보낼 수 있다. 예전에 문자도 뭐 천지인 방식 있고 막 이렇게 회사마다 좀 다르잖아요. 우리가 더 편하다. 우린 또 카메라도 잘 찍힌다. 전면도 있고 후면도 있다. 어쩌고 이런 것들이 계산기가 있다. 이렇게 기능들을 추가로 더 붙여서 경쟁하고자 하는 게 선택적 수요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쇠퇴기로 하면 1차 수요 유지인데, 쇠퇴기 요즘에도 핸드폰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은 무엇이 중요하냐? 그 안에 핸드폰을 갖고 무슨 인터넷을 접속하는 게 관심 있겠어요? 통화만 잘 터지면 되지. 그죠? 그러면 통화가 잘 터진다는 것만 기능을 축소시켜서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지. 쇠퇴기라면 1차 수요 유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전략인데요. 이거를 세로로 읽으면 제품, 가격, 유통, 광고, 판촉 이렇게 등등 써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품이 1피고, 가격이 1피고, 유통이 1피고, 광고와 판촉을 묶어서 이건 촉진이란 1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촉진 안에. 우리가 촉진은 다음 시간에 와보시면은 4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2개만 지금 발췌해서 온 거예요. 광고, 판촉만 지금 와 있어요. 자, 그 상태에서 제품은 도입기는 기본 제품의 제공이 목표예요. 기본 제품은 기본 기능을 가진 제품을 말하는 거고, 성장기는 제품 확대인데 확대는 기능 확대를 말하는 거예요. 성장의 목표는 기능 확대. 그 다음에 성숙기는 상품이나 상표의 또는 모형의 다양화, 상품과 상표 또는 모형의 다양화, 이건데 중요한 거는 성숙기는 제품 간의 기능 차이가 거의 없어요. 요즘에는요, 우리나라 그 유명한 스마트폰 회사들이 만든 거나 미국 애플사가 만든 거나 저 중국 따라오는 애들 만든 거나 큰 차이가 없어요. 기능은. 그럼 뭘 갖고 강조해? 기능 강조하는 거는 성장기고, 여기서 뭘 강조해야 되냐? 상품이나 상표. 그죠? 그런 것들을 강조해야 돼요. 그래서 이미지. 그런 걸 강조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상품 또는 상표
모양이 좀 그러니까 기능은 똑같지만 모양이 더 예뻐 또는 재질이 더 촉감이 좋아 이런 쪽으로 기능이 아니라 그쵸? 아니면 더 작아 한 손에 다 쫙 들어와 뭐 이런 것들 그게 이제 성숙기의 경쟁 방식이에요. 쇠퇴기는 취약 제품 팩이고요. 가격으로 가시면 도입기는 원가 가산 또는 상층 흡수인데 요거는 초기 고가 전략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초기 고가를 주로 선택하는 전략이고 자세한 얘기는 가격 가서 다시 배웁니다. 원가 가산이나 상층 흡수는 초기 고가. 반대로 성장기의 침투는 초기 저가를 말해요. 초기 저가.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성숙기는 경쟁자 대응 가격이에요.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경쟁자를 고려해서 내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경쟁을 하셨다면 완전 경쟁 시장 하에 가격이 돼요. 완경 시장 하에 가격이 되고 그 다음에 쇠퇴기는 가격 인하가 목표가 되고 유통 도입기는 선택적이었다가 성장기는 집약적, 성숙기는 좀 더 집약, 쇠퇴기는 다시 선택 돌아섭니다. 그래서 도입기랑 쇠퇴기가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도입기랑 쇠퇴기가. 그 다음에 커버리지가 도입기는 좁았다가 성장이 확대됐다가 성숙기 최대, 그 다음에 쇠퇴기는 다시 감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커버리지는 사실 도달범위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딱 좋겠어요. 이렇게 여기가 도입기, 여기가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그러면 좁았다가 넓어졌다가 최대가 됐다가 다시 좁아집니다. 도달범위, 커버리지. 자, 그 다음에 광고인데요. 광고. 도입기는, 그러니까 도입기랑 성장기 비교가 중요한데 여기는 도입기는 조기 수용층과 중간상한테 알리는 게 목표고 성장기는 대중한테 알리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알리고자 하는 대상이 달라요. 자, 그러면 그 도입기의 조기 수용층과 중간상한테 알리려면 매스미디어가 좋겠어요? 미니미디어가 좋겠어요? 네? 조기 수용층이나 중간상한테 알리려면 미니미디어가 좋겠지. 그죠? 미니미디어. 매스미디어는 뭐죠? 방송, 무슨 신문 광고 이런 거죠. 미니미디어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정 영역에 있는 무슨 뭐 잡지에만 넣는다든지 고객들이 모여 있는 거 잡지에만 넣는다든지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대상이 다르다 보니까 도입기는 미니미디어를 써도 되고 성장기는 매스미디어를 쓰는 거예요. 광고비는 막 상당히 하는데 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다음에 그 성숙기는 목표, 이제 광고의 내용, 컨텐트 또는 광고의 목표가 다른데 광고의 목표가 뭐냐면 상표 차이 알리는 거예요. 기능 차이를 광고하면 안 돼요. 상표 차이. 그래서 요즘에 성수된 제품은요 기능 광고 거의 안 나오고 이미지 광고 위주로 나와요. 그쵸? 우리 상표가 훨씬 더 어떤 느낌을 준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젊은이들로 치면 어떤 프라이드를 느끼게 한다든지 뭔가 이런 게 있죠. 그런 쪽으로 컨셉을 잡아서 광고할 뿐이지 제품 자체에 대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성숙기가 됩니다. 혜택에는 목표가 상표 충성도가 높은 고객한테 계속 남아있게끔 회사에 계속 기존 고객으로 남게끔 하는 광고가 목표가 돼요. 다음에 다 배웁니다. 그래서 회상 광고 이런 걸 해요. 그 다음에 판촉인데 판촉은 그 도입기는 시용 확보, 성장기는 수요 확대, 성숙기는 상표 전환이 목표인데 그걸 위해서 도입기는 다시 강력한 판촉, 그 다음에 성장기 감소, 성숙기 증대, 쇠퇴기 감소입니다. 그래서 그거는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렇게 표시하면 좋아요. 강력한 판촉, 감소, 증대, 다시 감소. 그죠? 그러니까 그 외에 나머지 개념들은 다 어떤 일관성이 있고 어느 정도 흐름이 있는데 이렇게 흐름이 있잖아요. 흐름이 있는데 얘는 들쑥날쑥해. 이게 객관식 문제로 낼 수 있는 제일 좋은 거리예요. 계속 증가한다고 틀린 거예요? 여기가 감소하잖아요. 또 계속 감소한다고 틀린 거예요. 여기 증가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말장난할 때 잘 대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장 세분화, 도입기는 세분화 안 하고 그 다음에 성장기가 세분화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성숙기는 세분화가 극대화되고 다시 쇠퇴기 하면 역세분화, 다시 세분화할 필요 없이 다시 묶어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우선
그 도입기 어디다 갈까?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제품이 도입기에 이렇게 태어났다가 성장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바로 못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금만 더 내릴까? 자,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려면 이런 어떤 이런 절벽 같은 데가 있어서 넘어가기가 매우 힘들다는 거예요. 대부분 상품이 시장에 나왔다가 롱런 못하고 며칠 있다 없어지거나 몇 달 있다 없어지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성숙기로 못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그 이유는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절벽 같은 거, 그죠? 큰 어떤 협곡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영어로 캐즘이라고 하는데, 캐즘. 이 캐즘이란 단어는 영어인데요. 그냥 이렇게 갈라진 거, 이렇게 갈라서거나 이렇게 쪼개진 걸 말해요. 쑥 들어간 거. 캐즘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 캐즘이란 단어도 도입기에 성장이 넘어가는 그 사이에 존재해서 많은 기업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도태당하는 경우가 많다. 도입은 했지만. 그런 것들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점이 나왔네요. 문제점. 자, 제품 수명 중의 문제점은요, 이 가정을 우리가 지적하는데, PLC의 가정은 생명력이 있다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제품이 마치 생명체처럼 사람이나 동물이나 짐승처럼 저절로 태어나고 자라고 성숙하고 쇠퇴하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가정을 하는데, 문제점 얘기할 때는 제가 어디다 쓸까요? 문제점 얘기할 때는 이게 말도 안 된다 이거예요. 생명력이 어디 있냐. 그래서 생명력이 없다. 이게 문제점이에요. 어떻게 제품이 스스로 태어나고 스스로 자라고 성숙하고 쇠퇴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냐. 제품이 이런 애들이 어떻게 스스로 태어나고 자라고 성숙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도입기 전략을 썼기 때문에 도입기가 된 거고, 성장기 전략을 썼기 때문에 성장기가 된 거고, 성숙기 전략을 썼기 때문에 성숙기가 된 거고, 쇠퇴기 전략을 썼기 때문에 쇠퇴기가 된 거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본 가정에서는 여기가 먼저였고 여기가 나중이었었어요. 그죠? 얘가 저절로 도입, 성장, 성쇠퇴기로 가니까 거기에만 전략을 쓰는 거예요. 여기가 먼저, 나중. 그랬는데 우리가 문제점 얘기할 때는 여기가 먼저고 여기가 나중. 얘가 어떻게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되는 게 말이 되느냐? 얘가 도입기 전략을 썼기 때문에 얘가 그 반응으로 도입기가 된 거고, 성장기 전략을 썼기 때문에 얘가 성장기가 된 것 뿐이지. 얘가 먼저고 얘가 나중이다. 여기 문제점. 요거는 가정이고 요거는 문제점이에요. 됐죠? 그런데 그러면 요거를 이거를 종속 변수로 봐야 된다. 얘가 독립 변수고 얘가 먼저니까. 얘가 먼저 움직여. 얘가 원인 변수고 독립 변수 또는 원인 변수. 얘가 먼저고 얘가 나중이다. 결과. 이게 문제점 1번이에요. 문제점 1번 읽어보세요. PLC는 종속 변수일 가능성이 높다. 얘는 자기가 먼저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략을 먼저 썼기 때문에 전략에 대한 반응일 뿐이다. 종속 변수일 수도 있다. 이게 문제점 1번이에요. 그렇죠? 가정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가정이 잘못됐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점은 모양이 다양하다. 페이지 모양이. 우리는 지금 이렇게 그리는 그림들을 S곡선이라고 그래요. S자처럼 생겨서 S곡선이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심화반 오시면 제가 나중에 다 보여드릴 건데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PLC 모양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S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고요, 뭐 등등등 되게 많아요. 모양이. 우리는 대표적으로 기본반이다 보니까 요건 배우는데, PLC 모양은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건 뭐냐면 파장 성장형이라고 다음에 배울 건데, 쉬지 않고 성장하는 거, 끝없이 성장하는 거. 내려오질 않아. 이게 이렇게 보통 내려오는 그림이 존재하는데 S곡선은 안 내려와. 그죠?
이런 거에 예가 뭐가 있냐 그러면은 과거 교과서들은 나이론을 예를 들었어요. 나이론. 그러니까 나이론 같은 경우는 초반에 나이론이 이렇게 발명됐을 때는 낙하산의 원료로 쓰였었어요. 낙하산. 그럼 이제 한정돼 있잖아요, 수요가.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양말의 원료로 쓰였어요, 추가로. 양말은 되게 수요가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 섬유. 또 요즘에는 이제 뭐 우주선 날릴 때도 강력한 섬유 이런 걸 만들 때도 쓰인다고. 그러니까 계속 용도가 늘어나다 보니까 쉬지 않고 성장하는 형이 존재한다. 요즘으로 치면 제 생각으로는 아마 반도체나 액정이 이런 느낌이 좀 나요. 계속 활용도가 넓어지고 커지고 있거든요. 그런 거. 이런 거는요, 생필품.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하다가 너무 이렇게 딱 각지는 건 좀 그렇고, 이렇게 하다가 써보니까 다 필요하다는 걸 느껴서 꾸준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생필품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거는 반짝 상품. 한때 반짝 올라갔다 뚝 떨어지는 거. 유행성 상품 있잖아요. 유행. 한때만 살짝 유행으로 떴다가 없어지는 거. 그런 식으로 모양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여기 2번인데요. 2번. 그러면 우리 회사 제품은 이 중에 어떤 모양을 타고 움직일까? 아무도 몰라. 응? 앞으로 이렇게 움직일지 이렇게 움직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PLC가 전혀 쓸모가 없다는 거지. 앞으로 우리 회사 제품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모르겠다. 그게 2번이에요. 모양을 예측하기 힘들다. 3번은 설사 모양을 예측할 수 있어도 단계 예측이 어려울 수 있다는 단계. 분명히 이 움직이로 가더라도 지금 얘가 도입기인지 성장기인지 애매할 때가 있어요. 애매할 때가 많아요. 지금 이게 지금 도입기 상태인 건지 성장기로 넘어간 건지 애매할 때가 많다고. 거기다가 뒤에 좀 더 가면 설사 단계를 예측할 수 있어도 기간 예측이 어려울 수 있다. 얘가 분명히 도입기인 건 확실한데 얘가 한 달 갈지 10달 갈지 1년 갈지 아무도 몰라. 기간 예측이 어렵다. 그게 3번의 뒷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단점 하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PLC를 사용한 전략은 문제가 있다. 그게 이제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뒤에 주제가 이게 또 중요하니까 제가 오늘은 안 하고 어차피 제가 토요일 날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멈추고 그 제품 전략 거기서부터는 요거를 제가 할게요. 다음 시간에 와서 요거부터 해서 나머지 다 정리해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